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내일 대구로 가는군요. 네. 예, 대구. 예, 우리가 본진을 털어야 합니다. 예, 본진을 털어야 돼요. 예. 네. 자, 대구에 계신 우리 뜻 있는 시민들 모여주실 거죠? 낮 2시. 대구 앞산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꿈꾸는 시어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낮 2시. 지난주 토요일 수호는 뭐 1시부터 줄 서 계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간이 그렇게 썩 넓지 않은, 이유는 뭐, 혹시 많이 오실까? 뭐 이런 염려 때문인데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정목 국장님한테. 그렇게 우리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열의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급기야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기를 걸었어요. 100만 원 내기를 걸었습니다. 네. 꽉 차면, 우리 이정목 국장님이 모시는 거고. 네. 예. 그런데 그게, 예. 네. 김 PD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예, 정루는 100만 원이 없습니다. 걔는 10만 원도 없는 애요.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꽉 차면은 우리 이정목 국장님한테 제가 100만 원 드리고, 꽉 안 차면은, 이정목 국장님이 저한테 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꽉 찬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대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에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부산을 저희가 건너뛰어가지고 네.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도 오신다면은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장소가 잡히면 부산도 꼭 한번 찾아뵐 테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또 그때 오게 하고, 이때 안 하는 것처럼 해서 다 오게 해야지. 에이, 참. 이 마케팅이 이렇게 안 되십니까? 예? 제가 뭘 좀 잘 못하죠. 네. 예,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따뜻한 만남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낮 2시 대구 꿈꾸는 시어터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삼성 쪽에 빌붙었던 경찰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는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염호석 열사의 장례 과정에서 부하 경찰관들한테 삼성 쪽 편의를 봐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1,000만 원씩 받아 챙긴 경찰관 2명, 과장과 계장이던데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불구속 기소가 합리적 처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염호석 열사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2013년 10월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집니다. 예. 80년 가까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개떡 같은 방침을 유지해오던 삼성에서 이 민주노조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노조가 결성되니까 예상대로 삼성은 완전히 노조를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자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 17일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본회장께서 당시 34살이셨습니다. 염호석 열사가 정동진 한 공터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차량 조수석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제가 이 사건을 2017년 2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제가 삼성과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감정적인 이유를 단 하나 들라고 한다면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정말 제 인생에서 잊혀질 수가 없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염호석 열사가 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를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저를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제가 속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용 물러나라 이렇게 유서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시신을
동지들 옆에 놔둬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유해를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정도 요구도 못 들어주나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예. 그런데 삼성은 염호석 열사 아버지를 회유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네고 아버지를 꼬드긴 거죠. 그래서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족장으로 결정되는 순간 시신 처리는 온전히 아버지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열사께서는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만 삼성은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서 시신을 강제로 탈취해 갑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부모를 돈으로 회유를 해서 시신을 탈취해 가다니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제가 재작년 2월에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릴 때에는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소문은 무성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노조장으로 염호석 열사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그리고 노조원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얼마를 받아줄 수 있냐? 저쪽에서는 돈을 주겠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극적인 태도 변화에는 삼성이 아버지를 돈으로 회유했을 거다라는 심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노동자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호석이를 어떻게 이렇게 보냅니까?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버지가 요지부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막 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들을 잃은 분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삼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심증이 확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처참해서 말을 못 이었습니다. PD가 아버지한테 소감을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난 삼성 직원이라고 하는 놈들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돈을 줬으니까 고마운 거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죽인 새끼들인데 아버지는 돈을 6억 원 줬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근데 요즘 뉴스 가만히 보면 참 나쁘긴 나쁘더라. 그렇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들 시신을 6억 원의 삼성에 넘겨주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쁘긴 나쁘다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는 뭐가 되고 그 옆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동지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PD가 그때 받으신 돈은 어떻게 됐어요? 다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버지 답이 돈이 남아 있겠어? 생각해봐라 이 사람아. 강원도 정선에도 갔지. 술도 먹었지. 6억이 이 사람아. 그건 돈도 아니더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시신을 팔아서 6억 원을 받은 건데 그 돈을 정선 카지노에서 날리고 술 먹느라고 날리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6억 원을 준 삼성은 고맙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검찰이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게요. 이번에 기소된 정복과 하모 씨,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 기소 내용으로는 염호석 열사 장례 과정에서 부하 경찰관들에게 삼성 쪽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를 하고 삼성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염호석 동지 아버지를 만나서 중간에 브로커 짓을 한 사람입니다. 예, 삼성이 6억 원 준다더라. 이렇게 아버지를 꼬셨고요. 아니, 경찰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1,000만 원 받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 6억 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아서 아버지한테 전달을 하고요. 심지어 아버지 지인을 시켜서 신고를 하게 합니다. 지금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 가족의 의사에 반해서 저 새끼들 빨리 치워달라라고 위장 신고를 시킨 경찰들입니다. 그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 수백 명이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5, 6분 만에 삽시간에 장례식장으로 밀고 들어와서 거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염호석 열사 시신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 폐륜적인 범죄에 브로커 짓을 한 놈들이 바로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참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구속이 맞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사실 괴물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돈이 도대체 뭔데요? 6억 원이 뭐고 1,000만 원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괴물이 되는 건지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슬프고 처참합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필립 짐바르도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인 루시퍼 이펙트라는 이론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루시퍼는 악마를 뜻하죠. 그래서 이 이론을 악마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짐바르도의 실험은 이렇습니다. 1971년에요. 짐바르도가 대학생 24명을 모아요. 그리고 이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요. 연기를 시킨 겁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죄수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실험 참가자들을 교도소 모양의 공간에 가두고 관찰을 하는 거죠. 요 24명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발된 중산층 출신의 범죄나 약물 복용 경력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교육도 다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에 알려줍니다. 절대로 서로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다만 욕은 하셔도 되고 교도관이 죄수들한테 겁주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 빼고 최대한 실제처럼 실험에 참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양쪽 다 이게 실험이니까요. 실실 웃으면서 합니다. 죄수하고 교도관들이 농담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딱 몇 시간이 지나니까 실험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진짜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니고요. 실험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도관이 죄수들에게 체벌을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못 가게 해요. 혹은 변기를 못 치우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수들을 콘크리트 바닥에서 재우기도 하고 수감자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동성연애 하는 행동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관찰자인 짐바르도 교수가 보기에 너무 처참한 일이 벌어지니까 원래 이 실험을 14일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감당을 못하고 실험을 6일 만에 중단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실험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짐바르도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세상은 선과 악으로 가득하며 이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둘째, 선과 악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고 불완전하다. 셋째, 이게 놀라운 결론인데요. 천사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악마가 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특히 새해를 맞으면 보통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민중들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민중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민중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섞여보면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비열하게 속이고 사기치고 잔인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짐바르도의 이야기처럼 선과 악이라는 경계가 매우 모호한 거죠. 어떤 사람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루시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우 평범한 사람이 매우 잔인한 악마가 되기도 해요. 평범하고 지적인 대학생들 모아놓고 교도관 역할을 맡겼더니 몇 시간 만에 악마로 돌변을 하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요. 저는 염호석 열사 아버지가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생겨요. 사탄은 사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인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사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짐바르도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사과 상자에 사과를 잔뜩 넣어놨는데 사과가 다 썩었어요. 이때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제일 먼저 썩기 시작한 사과 하나를 제거하는 게 방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 하나 제거해봐야 결국 다른 것들도 다 썩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썩는 이유는
사실 사과 상자가 썩었기 때문이거든요. 썩은 사과 상자 안에서 사과 하나 제거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상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라고 불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악마를 만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게 진바루도의 의견인 거죠. 이런 걸 저는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6억 원에 자식의 유언을 버리는 아버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저도 그분이 원망스럽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비난하기 전에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인간이 돈으로 다 환산되잖아요. 너 연봉 얼마짜리니 가 세상의 핵심이 됐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탐욕이 좋은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사과 상자를 그냥 놔두고 썩은 사과 한두 개 아무리 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언젠가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또 돈 1,000만 원 받고 시신탈집 브로커짓 하는 경찰관도 또 나타날 겁니다. 이 새 벽두의 방송으로 나누기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열망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 슬픈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썩은 사과 상자를 바꾸는 고민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이 슬픈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월요 경제학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으로 하여금 반 삼성. 네. 이거를 소신처럼 굳히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 사건이었군요. 정말 삼성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돈 받은 놈들도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용서 못할 일이지만 돈 준 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근본은 삼성이라는 악이 있는 거죠. 시신을 탈취해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